자,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근대 윤리 사상입니다. 근대 윤리 사상.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윤리 사상은 뭐였죠? 근대 이전의 윤리 사상은? 그렇지. 당연히 중세였습니다. 중세 윤리 사상을 설명할 때 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 중세는 누가 지배하던 시대였다? 바로 신이 지배하던 시대였다. 그치? 신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가 다소 좀 쇠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 중심이던 중세 시대가 이렇게 바뀌게 됐고, 신 중심의 중세 시대가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됐고, 그럼 다시 이 신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회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대 윤리 사상은 인간 중심의 사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인간의 무엇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을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본적으로 근대 윤리 사상은 우리가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경험론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합리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사상가가 경험론의 베이컨, 그리고 합리론의 데카르트거든. 경험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뭘 강조하는 것 같아? 경험을 강조하는 거지. 그치? 경험을 중시한다. 합리론은 뭘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합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합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성에 부합한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성에 맞는 판단을 강조하는 게 합리론입니다. 그래서 경험론은 경험을 중시한다. 합리론은 이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경험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배울 베이컨이라는 사람과 다음 시간에 배울 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배울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과 다음 시간에 배울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경험론과 합리론의 기본적인 탐구 방법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먼저 경험론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귀납법이라고 하는 학문의 탐구 방법을 강조합니다. 합리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역법이라고 하는 탐구 방법을 연역법, 귀납론 또는 귀납법이 조금 더 낯익은 표현이겠네요. 귀납법, 연역법이라는 걸 강조해요. 들어는 봤지 거의. 귀납법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말에서도 나오고. 근데 귀납법이 뭐야? 소전제에서 대전제로 가는 거. 약간 표현이 맞지만 귀납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개별 사물에서 뭘 얻어내는 거야? 원리를 찾아내는 거야. 맞지? 근데 연역법은 이와는 반대로 어떤 원리를 먼저 도출해내고 그 원리를 개별 사례에 적용시키는 거지. 그치? 이해됩니까? 그래서 귀납법에 관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 있잖아. 한국의 백조는 하얗다. 중국의 백조는 하얗다. 미국의 백조는 하얗다. 그러므로 백조는 하얗다. 그래서 A1, A2, A3 땡땡땡땡 개별 사례들을 이렇게 종합을 합니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A라는 하나의 대전제 또는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데 연역법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죠. 연역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죠? 삼단론법이라는 게 있어. 삼단론법 하면 또 삼단론법의 예시가 있잖아.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건 원리야. 그치? 대전제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이걸 갖다가 개별 사물인, 개별 사례인 소크라테스에게 적용을 시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연역법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3단 논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A 꼴 B이다. C는 B이다. 따라서 C는 A이다. 따라서 C는 B이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경험주의자들, 경험론자들은 이 개별 사물을 통해서 원리를 찾아내는 이 과정에서 각각을 다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경험. 근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공통점을 추론해내야 되겠지. 여기에서 뭐가 작용이 될까? 뭐가 필요할까? 결국 이성이 필요한 거야. 사유가 필요한 거야. 경험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종합해서 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착각, 오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론자들은 경험을 중시하고 이성을 무시할 것이다. 맞을까 틀릴까? 땡, 틀렸습니다. 그래서 경험론자들도 기본적으로 이성을 강조한다. 왜? 경험론과 합리론 모두 다 근대사상이니까. 인간을 강조하는 근대사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상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험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로 베이컨이라는 사상가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상가인데, 베이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 무슨 말이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지.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하죠. 진짜 유명한 말. Knowledge is pow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knowledge야. 우리는 knowledge를 뭐라고 번역을 또 하죠? 지식이라고 번역을 하지. 그러면 지식은 지식인데 뭐에 대한 지식이야? 이성에 대한 지식? 좀 여기 애매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 베이컨이 봤을 때 자연에 대한 지식이야. 자연에 대한 지식. 자연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힘이다. 근데 또 여기서 말하는 힘은 파워인데 여기서 말하는 힘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물리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권력, 사회적인 지위 모두를 포괄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뭐도 많다? 자연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권력도 많다. 힘이 세진다. 이런 의미야. 그치? 자연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힘이 세진다. 실제로 그런가요? 맞나요? 이 당시에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런 것들이야. 이 베이컨 같은 경험주의자들이 봤을 때 자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연을 잘 활용할 수 있거든. 그치? 그럼 자연에 대한 지식을 자연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뭘 할 수 있냐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이게 힘이 되냐? 자연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자연을 정복하면 그만큼 내가 더 권력을 획득하기 쉬워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서 자연을 정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러한 베이컨의 입장에서부터 서구의 정복주의적인 자연관이 나타나기 시작해. 베이컨이 이런 말을 하지.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마치 마녀에 비유하면서 이걸 사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잡아야 된다. 그럼 자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방법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우는 자연에 대한 원리가 지식이 얕아. 예를 들어서 물의 원리가 어떤 것들이 있지? 위에서. 봐봐, 잘 모르잖아.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원리가 있지, 그치? 근데 성빈이는 그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야.
자연에 대한 지식이 조금 적었었고 자연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고 가정을 해볼게. 이 사람들한테 공무를 받는 일을 시켰어. 자연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성빈이는 물레방아를 만듭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그 원리를 알고 있어서 물레방아를 만들었어. 그래서 하루에 10가마를 이렇게 빻았어. 근데 성우는 그 자연의 원리를 몰랐어. 그래서 자기가 직접 빻았어. 하루에 1가마도 채 못 빻는 거야. 누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에 대한 원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치? 그쵸? 그래서 자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을수록 힘이 많아진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야. 그럼 이러한 자연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베이컨은 뭐라고 얘기할까? 개발 사고를 탐구해서 그렇지. 개별 사물을 탐구해서 외부에 있는 자연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그걸 우린 두 글자로 뭐라 그러게? 관찰. 관찰. 비슷합니다. 진짜 비슷해. 관찰. 관찰도 틀린 건 아니야. 서술형의 관찰이라고 쓴다고 해서 쌤이 틀렸다고 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더 정확한 답이 있어. 관조. 관조? 관조는 조금. 탐구. 탐구 비슷해. 근데 베이컨이 어떤 사상가야? 기본적으로 경험론자잖아. 외부에 있는 것을 내가 직접 뭐 해야 된다? 경험. 경험해야 된다. 경험이라는 걸 강조하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 베이컨이라는 사상가는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자연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권력을 가질 수 있어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연을 정복해야 돼. 그러면 자연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베이컨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그냥. 그치? 순서는 약간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베이컨이 했던 말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이러한 경험을 방해하는 게 있대.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는 우상이라는 게 있대. 우상. 우상은 좀 좋은 의미인 것 같지? 예를 들어서 와, 야 얘는 나의 우상이다 이런 얘기할 때. 근데 그럴 때 우상은 아니야.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한자어인데 어리석은 우자에 형상 상자를 씁니다. 어리석은 형상이다. 어리석은 이미지이다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 우상을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우리의 경험을 방해하는 선입관이라든지 편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 베이컨은 이 우상을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왜곡된 거울이라고 비유를 하거든. 왜곡된 거울이 있다. 인간에게는 왜곡된 거울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그대로 학습할 수가 없어. 학습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왜 자꾸 꺼지지? 신기하네. 녹화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이런 왜곡된 거울인 우상이 있는데 요 우상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경험을 방해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 첫 번째 편견.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 동굴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야? 플라톤. 비슷해. 그거랑 아주 비슷한 거야. 플라톤의 동굴의 뷰에 나오는 죄수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그림자만 믿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동굴의 우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걸 얘기해.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한다. 예를 들어서 쌤이 수업 시간에 보니까 준용이가 너무 착해. 수업 시간에 말도 잘 듣고. 쌤의 경험에는 준용이 착한 애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윤사 시간 빼고는 완전 망난인 거야. 쌤들한테 반항하고 수업 시간에 엎어져서 자고. 그래서 쌤이 어떤 쌤한테 얘기했어. 선생님 준용이 진짜 착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 쌤이 아닌데 준용이 그렇게 착한 애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준용이 착한 아입니다 하면서 막 우겨.
잘못된 경험이죠, 그렇죠? 잘못된 학습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이러한 편견이 있다. 자, 두 번째, 인간에게는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종족의 우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종족의 우상. 인간 중심적 사고. 자연을 해석할 때 자연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가 뭐게? 국어 시간에 배웠지.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 공무도하가? 공무도하가가 언제적이지? 신라시대 거 아니야? 아닌가? 백제인가? 나 쌤도 모르겠다. 아, 옛날에 이런 거 정말 잘 알았는데. 아무튼 아닙니다. 공무도하가는 아니고. 공무도하가가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고 그거 아니야? 백제였던 것 같아. 나중에 검색해봐야지. 아무튼 그 최초의 서정시는 주몽의 아들인 유리가 쓴 시입니다. 황조가라는 시가 있죠. 그 시에서 유리가 어떤 상황이었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헤어진 거야. 그래서 궁 밖으로 이렇게 그 여자가 쫓겨나다시피 궁 밖을 나갔는데 내가 그 여자를 따라갔는데 내가 얘를 데리고 오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그만큼 파워가 없는 거지. 얼마나 슬프겠어. 그래서 궁으로 혼자 돌아와. 그 여자를 보내고. 지가 슬프니까 주변의 모든 게 다 슬퍼 보이는 거야. 그런데 딱 자기 앞에 꾀꼬리 한 쌍이 있더라는 거야. 꾀꼬리가 막 울더래. 그랬더니 지가 슬프니까 저 꾀꼬리도 슬피 운다고 얘기해. 엄청난 오해 아니야? 알고 보면 꾀꼬리는 기분 엄청 좋을 수도 있잖아. 그치? 우리가 그걸 시적으로는 감정이입이다 라고 거창하게 표현하지만 베이컨은 그걸 가지고 종족의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지. 그치? 자, 세 번째, 시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의 우상.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마켓입니다. 시장에 가면 뭐가 많지? 먹을 것도 많고 또 옷도 많고 먹을 것, 입을 것. 근데 그걸 사기 위한 사람들도 많지. 사람이 많다 보면 뭐도 많을까? 뭐가 많이 생길까? 범죄? 범죄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 범죄는 아니고. 다툼? 다툼도 좀 생기겠지만. 거짓말. 시장에서 생겨나는 그런 거짓말들 우리 두 글자로 뭐라 그러게? 소문이라고 얘기하죠. 오, 좋아.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소문에 의존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의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번 시간 마치고 너희 교실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봐봐. 야,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현장 체험 끝나고 그때부터 바로 원격 수업 들어간대. 이렇게 얘기해봐봐. 애들 믿을까 안 믿을까? 믿겠지. 한 두세 사람이 얘기하면 믿을걸. 우와, 믿겠지. 소문에 의존하는 거야. 소문을, 이 팩트를 검증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한마디를 더 붙이면 애들 무조건 믿게 될 거야. 어떤 말을 더 붙이면 애들이 믿게 될까? 야, 방금 하진봉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야, 금요일날 마치고 한대. 물론 애들이 쌤 말을 더 안 믿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하면 믿는 버릇이 있지. 그게 네 번째 우상입니다.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장의 우상이라고 얘기해. 극장의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극장에서 나타나는 편견인데, 그 당시에는, 베이컨이 살던 당시에는 극장에서 어떤 일들을 했을까? 주로? 그 극장에서 상영하는 연극의 주제는 주로? 사랑? 러브스토리는 아니었어. 대체로 전쟁 영웅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이 국가를 만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들은 거야. 영웅, 신화적인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 이순신이 짱인 것 같잖아. 이순신이 한 말은 다 진짜 완전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극장의 우상을 딱 갔다 오면 권위 있는 사람이 다 맞는 말인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극장의 우상이라는 것은 권위와 권위에 의존하는 것, 권위에 의존하는 것을 우리는 극장의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위에만 의존하는 것. 좀 권위 있는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그 말이 무조건 진짜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야.
쌤이 그러던데? 그럼 애들 믿어버리는 거야. 그치? 이러한 우상들을 타파해야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참된 지식, 자연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예.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베이컨은 사실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전혀 틀릴 만한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베이컨보다 좀 더 간단하게 볼 사람은 바로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데카르트. 프랑스의 철학자이고요. 베이컨과 마찬가지로 데카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을 한번 잘 생각해보자. 또 유명한 말이 있지. 너희들 다 알고 있을 만한 말. 뭐죠?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참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얘들아, 무슨 뜻일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라틴어로 하면 이렇게 쓰거든. 코기토, 에르고, 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요 코기토라는 거지. 라틴어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전미사를 가지고 인칭을 나타내. 코기토는 1인칭이야. 그럼 뭐 코기타스는 2인칭. 너는 생각한다. 코기타스. 뭐 우리는 생각한다. 코기탄. 이렇게 얘기를 해. 어쨌든 주어가 없고 그러면 이거는 뭐 서술어라는 말이겠지. 이거 어디 이 라틴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뭘까? 응? 우리가 영어에서 생각하는 것, 인지하는 것, 지각하는 것과 관련된 커그니션이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데카르트가 했던 유명한 게 있어. 유명한 학문의 접근 방법.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방법적 회의라고 얘기합니다.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찾은 또는 얻어낸 제1 원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의 진리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방법적 회의라는 건데, 먼저 앞에 있는 수식어를 떼고 회의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의가 뭐지? 회의? 맞아. 의심을 품는다는 뜻이야. 쌤은 너희가 회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미팅을 떠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회의라는 단어의 뜻을 좀 잘 아는 것 같아. 의심을 품는다라는 거야. 의심을 품는데 어떻게 의심을 품는다? 방법적으로 의심을 품는다. 그래서 의심을 품는데 그냥 모든 걸 다 의심하면 그건 회의주의야. 근데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의심을 품어가는 걸 우리는 방법적 회의라고 얘기해. 그래서 방법적 회의라는 요 단어, 요 표현 자체는 무조건 데카르트한테서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회의주의와는 구분이 되지. 무조건 방법적 회의라는 거. 데카르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씩 의심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참된 지식일까? 보편적인 지식일까? 의심을 해보는 거야. 보편적인 지식의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경험에 의한 지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 그래서 1단계로 경험을 부정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지. 내가 잠자기 전에 촛불을 보니까, 초의 모습을 보니까 초가 이런 모양이었어. 그런데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초는 이런 모양이 됐어. 내가 눈으로 확인한 초의 모양은 진리일 가능성이 없지. 왜? 하루아침에 변했으니까. 그 경험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확고부동한 진리를 알려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의심을 품어봤어. 그러면 뭐가 확고부동한 진리를 알려줄까? 그게 바로 수학적인 추론이었어. 얘가 프랑스 사람이었으니까 프랑스에서도 1 더하기 1은 1이야. 1 더하기 1은 2야.
그치? 한국에서도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면 수학적인 추론, 수학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답은 모든 세계에서 다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을까 틀릴까? 그럴싸해 보이지? 근데 또 이걸 부정해. 데카르트는. 어떻게 부정을 하냐면 1 더하기 1이 기호미라서 부정하지는 않고 물방울을 얘기를 해. 물방울. 물방울 하나를 더하면 물방울 하나가 돼. 뭐지? 수학적인 추론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수학적인 추론도 약간 이거 사탄이 막 우리에게 이렇게 저주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약간 과도한 어떤 의심을 하게 되지. 근데 그때 이제 문득 떠오르는 거야. 수학적인 추론도 아니다. 맨 마지막으로 떠오른 게 뭐냐면 바로 의심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 의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적어도 내가 의심을 하고 있는 한 나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은 확고부동한 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이게 진리가 확고부동한 보편적인 진리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의심을 하는 순간 의심을 하는 주체인 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위에 나온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히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보장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이야. 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뭐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야. 너희가 만약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물처럼 산다면 너희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데카르트의 입장에 따른다면. 그래서 데카르트는 동물들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 정신이 없다 그래. 육체만 있다 그래. 육체는 인간보다 더 뛰어나. 맞잖아. 코끼리랑 너희랑 싸워서 누가 이겨? 코끼리가 당연히 이기겠지.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는 인간보다 동물이 훨씬 더 뛰어나. 다만 동물은 정신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기계에 불과해. 동물 기계론을 주장하는 거지. 존재의 가치가 격화돼 버리잖아. 근데 인간은 이성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유하지 못하면 존재의 가치를 획득하지 못하는 거지. 이해되나요? 네. 여기까지. 자, 내용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